건강검진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실명에 이를 가능성도 있는 질환이 입니다. 이 유전자가 원인인 경우가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드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서울병원 안과에서 망막 분야의 진료와 연구를 하고 있는 김상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유전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망막에서 빛을 감지하는 광소형체 세포나 아니면 이 세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망막 색소상피 세포라고 하는 이 세포들의 어떤 유전자의 변이로 인해서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나타나는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드문 질환이기 때문에 희귀 질환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의 빈도는 4,000명 정도의 한 명꼴로 발생을 한다라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망막 색소 변성은 이제 다른 용어로는 색소 망막염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정확하게는 염증성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망막 색소 변성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용어가 되겠고요. 영어로는 이제 레티나이티스 피그멘토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도 약자로 RP라고 말씀을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인 유전자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거의 100개가 넘는 굉장히 많은 수의 원인 유전자들이 보고가 되고 있고 그 어떤 유전자가 원인이냐에 따라서 병의 증상이나 진행 경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환자의 유전적인 원인에 따라서 그리고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편차를 보일 수 있는 그래서 개인 간의 차이가 굉장히 큰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망막 색소 변성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심한 야맹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맹증부터 시작이 돼서 나중에는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증상까지 느끼게 되는데 이 야맹증이라는 게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는 본인이 야맹증을 모르고 지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두운 환경에서 나보다 얼마나 밝게 보이는지 더 어둡게 느끼는지를 서로 간에 비교를 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야맹증이 있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게 됩니다. 특히 환자가 어린 경우에는 아이가 내가 밤에 잘 안 보인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서 관찰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밤에 자기 전에 이제 불을 다 끈 다음에 아이가 엄마 아빠하고 비교해서 유난히 행동을 잘 못하거나 느리게 행동을 한다든가 이제 야간에 이제 가로등이나 이런 조명이 없는 야외에서 유난히 잘 안 보이고 더듬거리는 행동을 한다든가 이럴 때 이제 야맹증을 의심을 해봐야 되겠고 어느 시점이 되면은 망막 색소 변성이 있는 환자분들은 어두울 때 낮에 비해서 행동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걸 느끼게 되고 그 시점에서는 시야 검사를 해보면 정상에 비해서는 시야가 좁아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시야 각도가 대략 20도 이내로 좁아지기 전까지는 본인이 시야가 좁다라는 느낌을 못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흔합니다. 시야가 20도 이내로 좁아지게 되면은 이제 물체가 가장자리에서 중심부로 이동을 할 때 빨리 안 느껴지다 보니까는 심한 경우에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제 쉽게 부딪힌다든가 바닥에 물체가 있는데 모르고 지나가다가 걸려 넘어진다든가 공 같은 물체가 빠르게 날아가는데 어디로 날아갔는지 빨리 파악이 안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증상을 느끼게 되고 아주 심해지게 되면은 우리가 터널 시야라고까지 표현을 하게 되는데 중심부밖에 보이지 않는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더 진행이 되면은 중심 시력까지 점점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실명에까지도 이를 수 있는 질환이 망막 색소 변성이 되겠습니다. 눈 속에 망막에 사진 촬영을 하는 안저 사진 촬영을 하거나 안저 자가용광 사진도 찍게 되고 망막의 단면의 미세 구조를 관찰하는 빛 간섭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 OCT라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검사도 하게 되고요. 더 중요한 검사들은 망막 전이도라고 하는 망막 세포의 기능을 보는 검사하고 이제 시야 각도가 얼마나 좁아져 있는지 측정하는 시야 검사 이제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망막 색소 변성인지 확진을 하게 됩니다. 망막 색소 변성이라고 일단 임상적으로 진단이 된 이후에는 그것의 원인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원인 유전자 중에 내가 어떤 유전자 때문에 이 병이 발생을 했는지 보는 유전자 검사도 현재는 가능하겠습니다. 과거의 망막 색소 변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병은 실명할 수 있는 질환이고 치료 방법이 없는 질환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많은 이제 좌절을 느꼈던 그런 병이 맞습니다. 사실 지금도 치료 방법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유전자 치료는 기본적으로 어떤 유전자의 기능이 저하가 되어 있으면 정상 유전자를 망막 세포에다가 넣어줘 가지고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게 하거나 유전자 변이를 교정을 해 가지고 이제 원인을 해결을 해 줌으로써 망막 세포의 기능이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게 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의 악화가 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유전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치료제가 상용화가 되어 있는, 그래서 유전 진단이 되고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에 만족을 한다면은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개 넘는 많은 유전자가 이 병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RPE65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100%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환자가 어렸을 때부터 영유아기부터 심한 야맹증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밤에 잘 못 보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안구진탕, 안진이라고 얘기하는 증상이 있는데 눈떨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상당히 흔하고 사시가 있어서 어렸을 때 사시 수술을 받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시력이 한 0.2 정도 나온다든가 이렇게 0.5 미만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더 안경으로 교정을 하더라도 1.0까지는 안 나오고 0.5나 그거보다 안 좋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안과에서 약시라고 진단을 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게 RPE65 유전자의 특징인데 안과에 가도 망막질환이라는 걸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어렸을 때는 안저사진을 찍어도 좀 자세한 검사들을 하지 않으면은 별다른 이상 소견이 안 나타나는 경우도 상당히 있게 됩니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RPE65 유전자가 원인으로 확인이 된 경우는 한 10명 내외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그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 굉장히 드문 그런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RPE65가 원인이라고 나오게 되면은 시야 검사라든가 시력도 좀 더 정밀하게 측정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가지고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게 되면은 보험공단의 사전 심의를 받은 다음에 거기서 승인을 받게 되면 약을 우리나라로 이제 들여와가지고 수술적으로 약을 투여를 하게 됩니다. 유리체 절제술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눈 속에 유리체를 제거를 하고 망막의 아래쪽에 약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다가 약을 주입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눈을 다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 보통 일주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양쪽을 연달아서 수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한 1, 2개월 정도가 지나면은 치료의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야 검사를 한다든가 좀 더 어두울 때 잘 볼 수 있는지 시야가 좀 더 넓어졌는지 이런 효과가 얼마나 나타났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거의 모든 망막 색소 변성 환자는 유전자 검사를 받아서 본인의 원인 유전자를 최대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앞으로 경과가 어떨지 예측을 하는데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눈 외에 몸의 다른 데에 이상 증상이 올 수 있는지도 확인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녀한테 유전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RPE65 유전자에 해당되는 특징들이 내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유전자 검사를 받을지를 안과에서 이제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RPE65가 원인인 경우는 대부분의 환자가 극심한 야맹증을 보인다는 점, 그리고 증상이 어려서부터 나타난다는 점, 대부분의 경우가 초등학생이나 이런 시절부터 중심 시력이 이미 좋지 않다는 점,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내가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제라든가 이제 광유전학이라는 방법을 이용한 치료 방법도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고 그거 외에 여러 가지 합성 물질을 이용한 치료 방법들도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거나 여러 가지 치료제들이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병의 진행을 조금 느리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제 그런 성분들이 루테인이라든가 오메가3 중에 DHA 성분이라든가
이런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약들을 좀 복용을 하면서 햇빛이나 자외선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병에는 해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비타민 E를 약으로 추가적으로 먹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사시도 잘 생길 수 있고 드물게는 안압이 올라가는 녹내장이 오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올 수 있지만 제일 대표적인 것이 백내장과 황반부종이라고 하는 합병증이고요. 백내장은 보통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어르신분들한테 생기는 건데 망막 색소 변성이 있으신 분들은 빠르면 20대, 30대에도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서 중심 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야만 조금 좁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중심 시력도 빠르게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혹시 백내장이 생겨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하면은 시력이 좀 좋아질 수 있지 않는지를 안과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황반 부종이 있는 경우도 역시 시야 협착과 별개로 중심 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서 황반 부종을 좀 호전시키기 위해서 안약을 치료를 해본다든가 아니면 이제 심한 경우는 눈 속에 안구내로 주사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료제가 언제 나올까요? 이게 이제 가장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내가 지금 증상이 이 정도인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시야가 좁아질지, 정말 실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실명에 이른다면 그게 얼마나 빨리 생길 수 있는 일인지, 몇 년 정도 후에 얼마나 불편해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앞으로의 예후에 대해서, 경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치료제가 아직까지 개발이 많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환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임상시험 중이거나 개발되고 있는 치료 방법들이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치료 방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일단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통 이 망막 색소 변성을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은 실명에 결국은 이르게 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는 시야 각도가 아주 좁아지거나 시력이 어느 정도 선 이하로 좁아지게 되면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법적 실명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 연구에서 실명이 되는 빈도를 보고를 하고 있지만은 대부분 불빛도 못 보는 전체 실명이 완전 된 것이 아니라 법적 실명에 해당하는 경우의 빈도를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두가 다 실명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시야가 많이 좁고 중심 시력이 떨어져 있더라도 혼자 독립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게 됩니다. 원인 유전자도 워낙 다양하고 개인 차이가 큰 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경과가 꼭 나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한번 하시고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진료를 좀 정확하게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